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총서 개고봐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은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수출이나 무역 수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만큼 많이 미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중국 증시는 계속 좀 변동성이 많이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국내의 중국 경제 전문가 한 분만 모셨습니다. 저희 중국 경제에 대한 깊고 좀 집중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계시고요.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전병서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원래 시장에 오래 계셨죠? 네. 예, 증권시장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여의도 금가에서 25년 일했는데요. 네. 17년은 애널리스트를 했고 예. 나머지 8년 동안은 회사 임원을 하면서 그 리서치 본부장, IB 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리서치 팀 같은 경우에 처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2002년에 한국의 중국 리서치 팀이 금가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네. 그때 그 리서치 팀 셋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만큼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좀 감을 잡으셨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저는 17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네. 저는 반도체와 IT 애널리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IT는 미국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의 평생을 사실은 미국향 이제 해바라기만 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리서치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전체 리서치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와서 2002년에 보니까 네. 한국은 이미 기울어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만 봤기 때문에 미국이 예.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산의 중턱에서는 이 구름이 오는지 해가 뜨는지는 네. 모르지만 예. 정상에 올라가서 제가 2002년에 임원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미 한국은 이 미국 바라기가 아니라 중국으로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런 전통 산업이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것이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만 해도 그냥 세계의 공장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축이 넘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 한 축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셨군요. 네, 그것이 지나놓고 네. 보면은 이게 물론 2001년 그 WTO 이후에 세계가 바뀌는 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네. 중국 중심으로 넘어가는 아주 절묘한 시기에 저는 포직이 바뀌면서 아마 네. 중국을 좀 깊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려한 이력 중에는 중국에서 직접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행정 수도인 북경에도 계셨고요. 보니까 상해에서 푸단대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학위를 직접 다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저도 그렇게 드려도 될까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북경이 최고라고 예. 생각을 했지만 저는 중국의 수도가 2개 있다는 것을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네. 중국의 정치 수도는 북경이지만 경제 수도는 상해. 이제 상하이입니다. 예. 그래서 북경에서 받은 학위가
상해에서 일을 하면서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은 거죠. 어떤 걸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북경에서 청와대에서 MBA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상하이에서는 청와대 MBA는 전혀 힘을 못 쓰고요. 네. 부단대 MBA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거래소 금융기관이 전부 상하이에 있고 네. 상하이의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거의 고위 직급들의 40% 이상이 다 부단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도 그렇게 받았는데 북경에서 땄던 그 MBA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 굉장히 체감이 되네요. 그래서 중국은 크게 보면 예. 그 두 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사람들이 상해 말로 얘기를 하면 예. 이 북경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나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와 경제가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강남과 북을 그 아우르지 않으면 예. 이제 중국을 알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경제 얘기하면서 간간히 그 말씀도 더 여쭙고 싶네요. 정치와 이제 경제가 약간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당장 다음 주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을 미시적으로들 들여다보고 있는 편인데요. 3분기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2분기가 되나요? 3분기죠. 네. 예.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 중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이제 6%대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1분기, 2분기도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릿수로 보면 6.95, 6.97입니다. 네. 7 이하로 내려가 있고요. 지금 3분기에 중국 GDP가 그 7 밑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긴 하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래서 중요할까요? 예. 그 중국이 미국 GDP의 64%, 일본 GDP의 2배가 되는 큰 나라가 네. 7%면 하드 랜딩이 소프트 랜딩이고 6.9, 6.8, 6.7이면 하드 랜딩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6%대에서 계속 이렇게 더 내려갈까 봐 걱정을 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그 2009년에 12% 성장을 했고 90년대에는 14%, 2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에 네. 그 절대 수치를 보면 안 되고요. 지금 2015년에 중국 GDP 1%를 가려고 그러면 거의 1997% 성장을 하려고 하면 네. 1995년 전체 GDP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GDP가 한 11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7,700억 달러 이 정도가 되면 1995년 중국 전체 GDP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6.7이냐 6.9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억 매출할 때 14% 성장하던 거를 1,000억 매출했을 때 7% 성장했다고 이거 하드랜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에서 6%대로 내려오고 6%에서 5%, 4% 계속 또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인데 그 아마 속도나 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속도감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제 다르게 놓고 보면 그건 이제 서방 세계의 시각이고 조금 시야를 크게 가지면 네. 전 세계 G2 국가 중에서 지금까지 최근 30년 동안 40년 동안의 G2 국가 중에서 GDP가 7% 성장한 나라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GDP가 그 11조 달러면 네. 2002년 정도의 미국 GDP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2002년. 당시에 네. 미국이 3% 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한 14%를 차지하는데 일본이 최근 30년 동안 G2였던 일본이 14%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을 때가 97년입니다. 네. 97년에 일본이 2% 성장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현재 예. 중국과 똑같은 경제 규모나 세계 시장에서 사이즈였을 때 네. 2%, 3% 성장을 했음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7%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항공모함이 KTX 속도로 달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그때 2002년에 미국이나 1997년에 일본이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아마 이제 14%라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성장 엔진이 또 있어서 괜찮았던 거는 아닐까요?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어쨌거나 경제가 성장 변수가 예. 엔진이 있건 없건 간에 성장률은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이 갖고 있었을 때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었을 때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사실은 7%나 6%도 많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2배나 예. 3배나 높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기됐던 이 중국 증시 폭락하고 막 9월 경제 위기설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2달간에 아마 언론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중국 관련 얘기는 9월 중국발 세계 경제 네. 위기, 금융 위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국의 주가의 경착륙을 경제의 경착륙으로 오인사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실물 경제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처럼 이 금융과 서비스가 이제 주력이고 실제로는 금융이 소비를 다 끌고 가는 나라가 네. 그런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첫 번째 대기업의 연쇄부도. 네. 예를 한국으로 놓고 보면 기아그룹이나 예를 들면 대우그룹의 부도가 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대거 부도를 불려오고 우리 예를 들면 뭐 서울은행, 신탁은행, 네. 상업은행 하는 금융기관의 부도가 오면은 금리가 폭등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모든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97년, 98년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주가 폭락 42% 이외에 중국의 대기업 중에서 하나도 부도난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로 봤을 때 100대 기업, 100대 기업 정도? 뭐 1000대 기업 예. 단 한 개 그룹도 부도난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중에서 부도난 금융기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환율 안정돼 있고 오로지 예. 주가 하나만 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서방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가 폭락이 금융위기로 오는 것이 전형적인 현상인데 네. 중국의 경우는 이것이 증시가 실물 경제를 그대로 100% 반영하는 네. 온도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기획 중국 경제 전망과 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금요기획 4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 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갈 텐데요. 중국의 경제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증시가 폭락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에 어떤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 다소 좀 부풀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성장률이 뭐 6.9%냐 6.7%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다지 지금으로서는 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중국의 금융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작동 원리가 다른데 정치가 이 경제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공산주의라는 말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 하면 연애고 중국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네. 이번에 중국이 주가가 40% 폭락하면서 이제 정부가 깊이 관여를 해서 기관들에게 못 팔게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양 했죠. 조치를 예. 한 건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주가 대폭락 사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우리는 80년대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금융위기에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실제적인 이제 부도 상태였습니다. 네. 거기 돈을 누가 넣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넣은 거죠.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다 부도 났는데 그게 미국 정부가 돈을 넣은 네.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국유화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대 은행은 시리뱅크가 이게 부도가 난 거죠.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누가 돈 넣냐 그러면 정부가 돈을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조치에서 중국 정부가 그런 것을 한 것이 있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뭐 이제 거래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차단하거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80년대, 예. 90년대 했던 우리가 했던 증시 부양 조치 그걸 네. 그대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80년대의 수준 뭐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나요?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네. 이제 금융 정책의 실시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자본주의 역사가 250년인데 네. 이 자본시장 역사 250년을 중국은 자본시장이 성립된 지 25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그렇죠. 1로 압축 성장해 예. 놓은 이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카피를 아주 잘하지만 자본시장도 10분의 1로 네. 이것을 단축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에서 미숙함은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자본주의 250년 역사에서 지금 불과 25년 만에 네. 중국의 자본시장의 사이즈가 세계에서 2등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그 250년을 25년으로 압축시킨 과정에서 나오는 네. 그런 이제 약간의 부작용 정도로 예.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모든 그 시장의 실패, 네. 특히 금융의 실패. 그것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금융위기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정부가 뭐, 예, 당연히 깊이 관여를 했고 그랬죠. 예. 이번에 미국 마찬가지고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한국이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건 시장 실패를 만회하는 보완 조치라고 보는 것이고 네. 중국이 관여를 하면 금융공산주의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한국의 자본시장 역사를 다시 한번 20년을 되돌려서 네. 놓고 보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강한 이제 조치를 했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면은 연애고 중국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것이 이게 중국이 원래 환율을 자기네가 움직이잖아요. 예, 위안화 고시도 따로 하고 그런데 위안화 평가 절하 뭐 이런 조치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조금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제 처음에 그것부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소장님 분석으로나 어떻게 왜 했는 거라고 보시나요? 위안화 절하 4%가 전 세계 주가를 이제 폭락을 시키고 네. 한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랬죠.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는 중국의 금융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근데 4% 절하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인 것이 네. 중국이 미국과 환율 절하를 통한 화폐 전쟁을 시작을 한다. 네. 또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경기 부양을 한다. GDP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예. 중국이 4% 위안화 절하했다 그러면 그걸로 수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 우리는 8% 절하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 수출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야 되는 것이죠. 절하를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죠. 수출업체한테 미치는 영향은 예.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이 4%를 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8%, 11% 자이든 타이든 절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에서는 수출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중국이 지금 환율을 그렇게 낮췄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IMF의 그 SDR 편입 조항을 마치기 위한 그 네. FU 조항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이 조항을 마치는 조건이 환율 시장에서 자유화를 하라는 조건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써서 6개 통화를 섞어서 환율을 평균을 내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중국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통화의 가중치가 얼마인지를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시장의 요소 네. 그 아침에 환을 사러 들어오는 금융기관들의 수요를 그걸 가미하라는 것이 IMF 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시장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줬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외환 보유고의 34% 3조 6천억 달러를 갖고 있고 네.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만 3천억 불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설명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이 환율이 한 20, 30%는 바로 절상될 거라고 본 것이 서방세계의 시각인데 4% 네. 절하를 했다는 것은 뭐냐. 중국의 그 시장에 참여하는 마켓 메이커들 13개가 네. 다 중국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중국 금융기관은 전부 국유기업입니다. 네. 중국의 재무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환율의 절하는 중국이 이 변동환율제의 폭을 넓히는 2%에서 3%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네. 한번 하고 거기에 예. IMF의 조건을 예. 맞추는 흉내를 냈고요. 예. 그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 방미 시진핑의 방미를 앞두고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집어넣을 건데 예. 거기에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사실은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적 포석들이 서너 개가 이제 마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화폐 전쟁의 시작이나 네. 이 환율 자료를 통한 수출 경기 부양을 통한 GDP 올리기는 저는 그것은 의미가 약하다고 봅니다. 맞지는 않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금 특히 중국의 환율은 이것은 정치 변수이고 정치 수단이지 경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만약에 GDP를 올리고 싶다고 하면 네.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 GDP 교대에서 보면 순수출의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소비가 60%가 넘기 네. 때문에 금리를 0.5% 내리는 것이 GDP를 올리는데 훨씬 더 신속하고 유리한 수단입니다. 최근에 금리도 많이 손봤어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건 정말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예. 부양의 수단도 있고요. 지금 중국의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전체 부채가 230%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정부에서 지금 리커창이 집권한 2년 반 동안에 네. 가장 포커싱하는 것이 이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겁니다. 네.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금리를 5차례를 내렸는데 근데 그렇게 해준 가장 큰 이유는 그 배경에는 사우디와 미국의 이 셰일가스 전쟁이 네. 중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우디와 미국 간의 그 유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네.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 석유 산유국이 다 울었지만 화장실에서 웃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왜 웃죠? 중국은 세계 6대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석유를 하잖아요. 예. 전체 필요한 양의 54%를 수입하고 네. 미국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양을 이제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100달러짜리 그 석유가 40달러로 떨어지면 거기서 1, 2천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예. 이것이 소비자 물가가 한 자릿수 1%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고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석유 가격 폭락이 CPI 소비자 물가를 1%로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룸을 준 것이죠. 그렇죠.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막 과열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금리를 절대 내리지는 못하죠.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내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IMF SDR 편입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경제는 아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 시장 가격 같은 것들을 좀 반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 경제로 간다? 뭐 이런 신호를 보여주면서
미국과 좀 동등해지겠다라는 사인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환율 정책은 지금 금년도에 아마 중국이 최대로 관심 갖는 것은 IMF SDR 편입입니다. 네. 이번 아마 시진핑 방미에서 중국이 얻어온 가장 큰 선물은 미국이 준 선물은 IMF SDR에 편입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만은 뭐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 가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300대를 사줬습니다. 아, 맞아요. 예. 결국은 이것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환율 절하를 통한 이번에 아마 미국이 페드가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고 하다가 중단을 시킨 가장 큰 이유를 에머징 마켓의 경기 불안. 근데 에머징 마켓의 뒤편에는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중국 경제가 원자재를 사주지 않은 에머징 마켓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FRB가 금리를 안 올리는 핑계를 사실은 중국에 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단초는 결국은 중국이 4% 위안화 절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지 않겠다. 대신 절상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미국이 바라던 일이고 또 그것의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이 상당한 부분을 달러를 가지고서 이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물건을 사주게 되면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아주 묘하게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위안화 절상을 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상을 일정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절상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시장에 맡겨가면서 절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인가요? 경제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절상을 이제 완만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절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급부로 IMF SDR의 편입을 미국이 용인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또 한간에서는 뭐 이미 IMF 들어가는 건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의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것은 이제 시장의 오해가 블룸버그가 그렇게 써서 그런데요. 그것이 편입이 되더라도 이 편입 결정은 11월 달에 하는 것이고 편입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2016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인을 하게 되면 2016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15년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지금 정확하게 표현은 아직 편입 결정은 11월 달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진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약간 좀 지연하는 머뭇거리는 분위기 속에는 이런 중국에 대한 배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배려? 중국의 배려라기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사고 칠까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미국이 IMF의 SDR에 중국 편입을 반대했을 경우에 중국의 전략은 뭐냐? 중국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3조 5,500억 불입니다. IMF 자본금이 3천억 불이 안 되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3천억 내서 우리가 제2의 IMF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나라에서 IMF 돈을 받지 않고 중국 돈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고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중국이 브릭스 국가 5개하고 1,000억 불짜리 미니 IMF를 만들겠다는 걸 이미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IMF 입장에서도 이 껄끄럽지만 중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조금 넘을 수 없게끔 기준은 높여주지만 이것을 만약에 반대를 하거나 편입시키지 않으면 중국이 엇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한 칼럼에서 쓰셨던 것 같은데 전해 전술이다. 돈 가지고 하는 전술이다 했는데 그 표현이 여기에서 쓰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전 세계가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그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가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AIIB 때 아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시진핑이 작년에 프랑스를 가서 그 에어버스를 한 방에 170대를 사줬습니다. 그게 돈의 힘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될까요? 한국의 지금 대중 수출이 작년 이후로 연속 2년 지금 수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는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그 무역수익자가 한 450억 불 뭐 이 정도인데 중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무역흑자가 805억 불인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1.7배를 버는데 그 나라에서 수출이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토론회도 좀 하고 정책 대안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이 약간 좀 미스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아니라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발 한국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흔든다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흔들 그렇습니다.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거의 90% 가까이가 중간재인데 중국이 지금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최근 2년 반 사이에 중국의 이 서비스업이 50%로 높아졌고 제조업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제조대국 세계 공장 아닙니다. 이제 서비스 아닌 것 대국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하게 되면 제조대국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서비스 대국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금년 상반기만 봐도 GDP에서 중국의 소비가 기하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중국은 지금 서비스 대국, 소비 대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소비 구조, 수출 구조가 대중국 수출 구조는 중간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조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최근 2년 동안에 19개 제조업의 공급 과잉을 아예 폐기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크게 타격받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뭐 GDP를 3%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 지금 613만 명이 작년에 왔는데요. 중국 관광객이 2천만 명 오면 우리나라 GDP는 2, 3%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우리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인바운드의 이 관광객만 잘 관리해도 우리가 제조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맞춰될 시간이네요.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요. 저희 금요기획은 맨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정의는 중국의 경제는 한국의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경제는 한국에게는 버릴 수도 버려질 수도 없는 한국 경제의 운명이다. 운명이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곱씹어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기획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전병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많이들 맞추셨죠? 1번 위안화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저희 선물 받으실 분은요. 0098님 외 한 분이고요. 7804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또 부분은 인터뷰 전문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